퇴근길 인문학 수업 전진 파트 2. 오래된 것들의 지혜. 오래된 것은 낡은 것일까? 낡은 것, 오래된 것에 대한 가치는 귀하게 여겨지기 쉽지 않다. 낡고 오래된 옛날 책, 장자의 내편에서 인간새라는 부분을 보면 흩어질 산, 나무목의 이름을 가진 삽목이라는 나무 이야기가 나온다. 삽목은 원래 쓸모없는 나무라는 의미다. 나무는 본래 곱고 견고해서 쓰임이 있어야만 유용하다. 그런데 이 삽목이라는 나무의 외형은 곧지 못하고 이리저리 휘어진 정도가 심해 가장자리를 다듬어도 쓸모가 없다. 나무꾼들이 굳이 탐을 낼 이유가 없어 방치된 나무였던 것이다. 이 나무에 대해 장자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부분을 이야기한다. 마르고 괴이하며 추의 기둥과 들보로 쓸만한 제목은 못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타고난 온전함을 얻고 도를 얻는다. 즉 인생의 지혜를 말한 것이다. 장자의 삽목은 문자로 긴 세월 전해지다가 소동파를 만나며 그림으로 새롭게 재해석된다. 그러면서 오래된 시간만큼 깊이가 짙은 이야기가 되었다. 북경 고궁에는 소동파의 고목 개석도 한 폭이 소장되어 있다. 이 그림은 멋지고 건강하고 유려한 나무가 아니라 비쩍 마르고 늙은 나무 추하고 굳은 괴석을 소재로 한다. 장자의 처세술 같은 이야기에서 보듯 쓸모없어 천수를 다 누린 장수의 귀함이 아니다. 첫눈에 보아 추한 것이라 확정짓지 않고 세심하게 살펴 숨은 아름다움과 뜻을 찾아내면 괴상한 것에서도 이치를 발견할 수 있고 터무니없는 것에서도 평범한 도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깊이 있는 생각의 우월함을 말하고 있다. 오래 두고 거듭 생각한 말미에 얻을 수 있는 가치. 우리는 종종 눈으로 본 것을 사실로 인식한다. 보았기 때문에 믿고 믿은 것의 의미를 보태어 숨겨진 겹을 발견하지 못하고 아까운 기회를 놓치거나 귀한 사람을 잃기도 한다. 거꾸로 얄팍한 것에 손해를 입거나 가볍게 준 마음에 단단한 상흔을 입는다. 신중하게 보고 여러 번 생각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소동파의 그림과 장자의 이야기는 더 많은 울림을 지닌다. 오래되어야 아름다운 것은 낡은 것 혹은 전통에 대한 막연한 찬양이 아니다. 바쁘고 거친 숨을 몰아쉬는 현대에 쉽게 소비되고 버려지는 가치에 대한 대안이다. 반드시 시간이 흘러야만 얻어지는 아름다운 것들은 고가에 낙찰되는 고미술 속 귀한 돌덩이, 철학자나 화가의 뜻이 담긴 의미 있는 고목이 아니다. 사유의 단계에 도달할 때까지 절대 시간이 소요된 우리의 순수한 생각 그 자체다. 길고 느린 생각은 비생산적인 멍 때리기와 다르다. 깊은 생각은 바쁜 일상의 호흡을 가다듬어주고 해묵은 감정을 풀어준다. 오래되어야 아름다운 것은 결국 내면의 것이다. 주름이나 새치 따위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나를 나로서 살게 해줄 떳떳한 사유의 성장이다. 시간이 만든 완성품. 시간과 자연이 빚은 최고의 액체 와인. 와인은 인류가 발견한 최초의 술이다. 일부 학자들은 원숭이나 원시인도 포도주를 담갔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한다. 포도를 으깨어 한 구석에 놓아두기만 해도 껍질에 묻은 자연 효소로 인해 알코올 발효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술은 당분, 정확히 말하면 포도당이 효모의 작용을 통해 알코올로 변한 것이다. 세상의 모든 술에는 인간의 개입이 필요하다. 당화 과정은 조건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막걸리나 맥주는 쌀이나 보리의 수분을 보충하고 녹말 상태의 탄수화물의 당화 과정을 일으켜 포도당으로 변환한 뒤 발효를 일으켜야 비로소 만들어진다. 위스키나 코냑, 보드카 등은 먼저 자연 상태에서 술을 빚은 후 과학적 단계인 증류 과정을 거쳐야 술이 된다. 그런데 신기하게 포도는 식물 중 유일하게 다른 물질의 도움 없이 자연 효모와의 접촉만으로도 쉽게 발효가 일어난다. 천연 포도당과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 문명권을 장악한 로마는 켈트족이나 게르만 등의 야만족이 살던 서유럽 내륙의 울창한 숲과 황무지를 개척하기 시작한다. 시저가 알프스를 넘어 지금의 프랑스, 독일 지역인 갈리아를 점령하면서 이 지역에 본격적으로 포도원이 번성하기 시작했다. 가장 큰 이유는 물이 좋지 않은 유럽의 풍토에서 와인은 로마 군인들의 음료이자 의약품이었기 때문이다. 저장 용기가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 본국에서 와인을 수송하면 쉬는 경우가 일쑤였기 때문에 현지에서 재배하게 되었다. 두 번째 이유는 언제 튀어나와 공격할지 모르는 야만족들로부터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 식용 포도나무와 달리 와인용 포도는 허리 아래 정도로 높이가 낮기 때문에 군영 주변을 포도원으로 둘러놓으면 적이 숨을 수가 없었다. 로마 군인들에게 포도원은 일거양득이었다. 로마가 몰락하고 유럽은 중세의 암흑 속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와인은 어둠 속에서도 맥을 잃지 않고 발전했다. 중세시대의 중요한 연구소 역할을 하던 수도원들은 광활한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었고 학구적인 수도사들이 양조학에 전념했다.
뿐만 아니라 포도를 재배하고 수확해 저장하고 판매까지 담당했다. 이후 기독교의 발달사와 와인의 역사는 궤를 같이 한다. 주님의 피로서 미사 제식에 필요했던 와인은 수도사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더욱 발달했다. 와인이 다른 술과 달리 명품의 위치에 오른 이유는 알코올 도수가 낮은 양조주임에도 불구하고 도수 높은 위스키나 코냑처럼 수십 년간 장기 보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일반 소비자가 마트에서 살 수 있는 와인은 보관 기간이 4에서 5년으로 그리 길지 않다. 게다가 다른 술과 달리 해마다 품질과 가격이 다르게 책정되며 각 포도원의 역사나 위치 등에 따라 수천 원에서 수천만 원대에 이르기까지 가격이 다양하게 형성되다 보니 다양성과 단계별의 품질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과 꼭 맞아 떨어진 것이다. 와인은 메소포타미아 시대부터 현대까지 상류층이 만들어온 문화답게 한 잔의 술을 마시며 생각하고 대화할 내용이 무궁무진한 문화를 담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파트 4 융합과 이상. 땅, 토지, 평화를 위한 노동자의 혁명, 러시아 혁명. 20세기 초 러시아는 더 버틸 수 없는 모순 덩어리 체제였다. 러시아의 군주는 차르라고 불렸는데 차르는 헌법도 의회도 없이 러시아를 통치하는 전제 군주였다. 차르가 다스리는 백성의 절대 다수는 농민이었고 농민들은 서유럽보다 수백 년 늦은 1861년에야 농노에서 해방되었다. 농민들은 종교적 신앙심이 컸고 가난했으며 농촌 공동체에 속해 있었다. 이처럼 러시아는 후진 농업국이지만 한편으로 영국과 프랑스에서 자본을 빌려 거대한 공업단지를 짓고 자본주의를 발전시키고 있었다. 노동자의 숫자가 늘면서 쟁의와 파업도 자주 일어났다. 이렇듯 봉건적 후진성과 자본주의 근대화가 공존하는 모순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도 러시아는 유럽의 경찰을 자처하며 국제 정치에 개입했다. 차르 니콜라이 2세는 결국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기에 이른다. 1차 세계대전의 배경은 먼저 산업화를 이룬 영국 프랑스와 뒤늦게 산업화한 독일의 다툼이었다. 독일이 주도한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의 3국 동맹과 영국, 프랑스가 러시아를 끌어들여 만든 3국 연합은 사상 유례가 없는 총력전에 뛰어드는데 그것이 1차 세계대전이다. 러시아는 엄청난 병력을 동원하지만 군수와 보급에서 비효율성이 심각해 전사자가 계속 늘었다. 탈영병도 급증했다. 한편 물자를 우선 전선에 보내느라 후방의 러시아 국민들은 가혹한 노동과 기아에 시달렸다. 이런데도 차르 정부는 전쟁을 멈추려고도 민생을 돌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빵을 사지 못해 가족을 굶기게 된 여성과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차르 정부의 적개심을 갖게 된 것은 당연했다. 2월 23일 페트로그라드에서 시작된 시위는 도시 전체에 총파업으로 번졌다. 차르는 수도를 지키는 경비 부대에게 진압을 명했지만 농민들의 자식인 병사들은 명령을 거부하고 도리어 장교를 사살한 뒤 시위대와 한편이 되어버렸다. 무장한 시위대는 관공서로 쳐들어가 경찰과 관료를 체포했다. 크론슈타트 해군 기지의 군함에서도 수병들이 반란을 일으켜 장교를 제거하고 인근 도시를 장악했다. 봉기는 모스크바와 대도시로 확산되었다. 두마의 귀족과 부르주아 의원들은 차르에게 퇴위를 권유했고 자기 편이 아무도 없음을 깨달은 차르 니콜라이 2세는 퇴위를 결정한다. 철벽 같던 전제정이 무너지는데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다. 2월 혁명은 러시아의 이중 권력 상태를 가져왔다. 이중 권력이란 한쪽에는 귀족인 게오르기 르보프 대공과 부르주아 혁명가 알렉산드르 케렌스키가 중심인 임시 정부가 서고 또 다른 쪽에는 혁명을 일으킨 병사와 노동자들 대표가 평의회 소비에트를 구성해 권력을 나눈 상태를 말한다. 소비에트는 공장에서 뽑힌 노동자 대표들과 부대에서 뽑힌 병사 대표들이 구성한 자치기구로 차르 정부가 몰락한 후 실질적으로 도시 행정을 책임지고 있었다. 혁명가들은 러시아는 후진 농업 국가였으므로 일단은 부르주아가 주도하여 산업 자본주의를 발전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다. 소비에트는 임시 정부를 적절히 비판하고 견제하면 된다고 여겼다. 이러한 입장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등장한 인물이 1917년 4월에 오랜 망명에서 돌아온 레닌이었다. 레닌은 전부터 줄기차게 유럽의 전쟁이 제국주의 전쟁이라고 비판했다. 전쟁 당사국들은 조국 방어 문명 수호를 운운하지만 사실 독점 자본과 정부의 군사력이 결탁해 약소민족을 식민지화하는 게 목적인 제국주의 국가이며 이 전쟁의 본질은 제국주의 국가들의 이권 다툼이 무력 충돌로 번진 것이었다. 따라서 이 전쟁에서 노동자 민중은 결코 자기 정부를 위해 목숨을 바쳐서는 안 되며 각국에서 혁명을 일으켜 정부를 무너뜨려야 평화와 민생 해결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레닌은 이 입장을 4월 태제로 발표했다. 레닌과 입장이 다른 맨셰비키는 레닌이 성급하다고 비난했고 레닌을 따르는 볼셰비키조차 레닌의 생각을 지지할지 망설였다.
하지만 전선의 병사들은 계속 탈영하고 노동자들은 자본가에 대항해 파업하고 있었으며 농촌에서는 농민들이 지주를 쫓아내고 땅을 재분배하고 있었다. 임시정부는 민중의 희망을 충족시킬 능력도 의지도 없었다. 볼셰비키는 곧 레닌의 생각을 받아들였다. 볼셰비키는 땅, 토지, 평화를 내걸고 노동자와 병사들 속으로 파고들었다. 노동자와 병사들이 볼셰비키를 지지하여 볼셰비키 당원 수는 페트로그라드에서 3월 초에 2,000명이었다가 5월 초에 1만 6천 명으로 늘었다. 소비에트 대의원 다수가 볼셰비키이거나 볼셰비키를 지지했다. 소비에트의 혁명의 기운이 감돌자 임시정부는 혁명 세력을 억누르기 위해 우익 장군인 코르닐로프를 총사령관으로 임명했다. 그런데 코르닐로프가 권력욕에 불타 아예 임시정부를 뒤엎고 자기가 권력을 쥐기 위해 쿠데타를 감행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케렌스키는 소비에트의 도움을 요청했고 노동자와 병사들은 코르닐로프의 우익 쿠데타 군대를 격퇴했다. 이 사태는 러시아의 실질적 권력이 소비에트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케렌스키는 소비에트를 파괴하고 볼셰비키를 체포하려고 기회를 엿보았고 레닌은 볼셰비키 지도부를 모아 때가 왔다. 지금이야말로 무장봉기를 일으켜 임시정부를 무너뜨려야 한다고 설득했다. 뛰어난 혁명가 트로츠키는 레닌을 지지하며 소비에트의 노동자를 저기대로 조직 무장시켰다. 볼셰비키를 지지하는 군부대도 행동을 준비했다. 페트로그라드에서 제2차 전 러시아 소비에트 대회가 열리는 10월 25일 볼셰비키는 대회 직전에 임시정부에 대한 봉기를 개시했다. 적의대와 수병부대가 도시의 주요 기관을 점령하고 임시정부가 거처한 겨울 궁전으로 진격했다. 소비에트 대회에서는 맨셰비키 대의원들이 볼셰비키의 무장봉기를 불법이라 비난하였으나 이미 노동자 병사들 다수는 볼셰비키와 행동을 함께하고 있었다. 얼마 안가 겨울 궁전은 함락되었고 강요들이 체포되며 임시정부는 붕괴했다. 10월 혁명의 승리로 러시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 수립되었다. 혁명 정부는 반혁명 세력과 4년의 내전을 치른 후 1922년에 임금 민족과 함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을 창설했다. 노동자와 농민이 세운 최초의 국가 소련은 이렇게 역사에 등장했다. 간략하게 살펴본 것처럼 이 책은 다양한 주제의 강연들로 12개의 강의들을 들려준다. 한 번쯤 생각을 깊게 해볼 만한 내용들로 책을 구성했다. 출퇴근과 바쁜 업무로 흐름이 긴 책을 읽기 어려운 직장인들에게 출퇴근 시간을 이용해 많은 영감을 줄 수 있는 책인 것 같다.